당신이 내 교통사고를 꾸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 넌 내 인생에서 짐덩이였어. 근데 내가 왜 살아서 나타난 거냐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호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떨리지만 용기 있게 맞서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아파트마다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 15동 502호에 살고 있는 정호는 오늘도 묵직한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51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에 괜찮은 월급, 아파트까지 있는 제법 괜찮은 가장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정호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달 밀려드는 대출금, 이자에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용돈까지 감당하기엔 월급이 빠듯했거든요. 여보, 오셨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다정합니다. 수진은 45살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온 여자였죠. 정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도 없이 거실로 들어섭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이,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죠. 수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남편을 맞으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정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상사에게 혼났고 거래처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으며 집에 오는 길에 받은 카드 대금 문자 때문에 기분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정호는 식탁에 앉으며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런데 첫 입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짜? 매일 똑같네. 수지는 깜짝 놀라며 자신도 김치찌개를 맛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불평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송해요, 여보. 오늘 조금 바빠서 간을 제대로 못 맞췄나 봐요. 매번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맛이야. 좀 변화를 줄 수는 없나? 정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감이 그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단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편이 쉬웠습니다. 수지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앞으론 더 신경 쓸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요리도 해볼게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인데 고마운 말은커녕 불평만 듣게 되니 서운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 시간 내내 정호는 계속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반찬이 성에 안 차고 밥이 너무 되었고 국은 또 왜 이리 뜨거우냐며 투덜거렸죠. 수지는 그때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라며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정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한마디 도움의 말이나 고마움의 표현은 없었어요. 오히려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한 소리를 더했죠.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젠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불평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부족한 건 아닐까,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내일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줘. 그리고 커피 진하게 타고. 네, 알겠어요. 수지는 대답하며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와 차가운 태도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이것이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남편 정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불만과 원망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불만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그렇게 평범하고도 답답한 일상이 며칠 더 흘러갔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집에 들어와서는 불평부터 늘어났고 수지는 그런 남편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도 골라 담았죠. 정호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수진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이 그녀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였어요. 장바구니에 담긴 과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수지는 1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수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팔다리는 기묘하게 꺾여 있었어요. 보는 사람들마저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수지는 그 시간 동안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고 맥박도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가 수진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갑 속에서 남편 정호의 연락처를 찾아낸 거죠. 한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정호는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 맞으신가요?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내가요? 네, 상당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잠깐 멍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급히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호는 의사를 찾아가 상황을 물어봤어요. 환자분은 다발성 외상으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뇌출혈도 있고 내장 파열도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위험한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의사의 말에 정호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수진이 죽는다면 정호는 자신의 그런 생각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최근 몇 년간 쌓인 불만과 답답함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은 잔소리,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에 정호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은 얼마나 될까? 결혼할 때 수진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꽤 큰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정호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억누르려 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정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재로선 50%도 안 됩니다. 뇌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의사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집에 혼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수진의 보험 증서를 찾아낸 거죠. 사망보험금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면 지금까지 쌓인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보험금까지. 정호는 자신의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인데 혹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설계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 그리고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하신가 봐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의사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정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미 아내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날 수도 있겠군. 이제 보험금만 들어오면. 수진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내를 돌보는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병인도 따로 두지 않고 밤새 간병을 자처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호를 대견해했습니다. 정말 금실 좋은 부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인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간호사들도 정호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호가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를요. 빨리 죽어버려. 언제까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거야. 정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삐소리를 내며 수진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지만 정호에게는 그 소리마저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진의 생명력이 질겼던 거예요. 처음엔 하루 이틀도 버티기 어렵다던 의사들의 말과 달리 수진은 조금씩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어요. 혹시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겠네요. 담당 의사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처음 예상보다는 희망적이에요. 환자분이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정호는 억지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보험회사에는 상황을 알려뒀고 장례식장도 알아봐뒀는데 수진이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 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간호사를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병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뇌사는 면한 것으로 판명됐어요. 물론 아직 몸의 여러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여보. 수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정신 차렸구나. 살아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수진은 몸이 아파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있다는 게 내 인생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군. 정우는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은 물론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제 또다시 예전의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게다가 수진의 치료비와 재활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오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정우는 마음에 없는 대답만 되풀이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린 부부잖아. 며칠 후 수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봐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죠. 여보, 제가 얼마나 오래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3주 정도 됐어.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우는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없었죠. 오히려 수진이 깨어난 후부터 정우는 더욱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빨리 회복해서 집에 가자.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우의 말에 수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여보.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인데. 정우는 시큰둥하게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가야 돼. 너무 오래 빠져 있었어. 정우가 병실을 나간 후 수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깨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지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남편도 3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테니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살아 돌아온 거야? 왜 그때 안 죽은 거냐? 정호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수진이 살아 돌아온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나고 수진은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좋아졌거든요. 정우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내내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더욱 얼굴이 굳어졌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정우가 중얼거리자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정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삼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어놓은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여보, 이게 뭐예요? 혼자 살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정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 수진을 보면서도 정우는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수지는 조금씩 동네를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병원에만 있다가 나오니 바깥 공기가 새삼 좋게 느껴졌거든요. 마트에도 가고 약국에서 재활에 도움이 되는 약도 사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진을 보는 눈빛이 묘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죽었다던 사람 아냐?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수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수진 씨, 살아계셨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정우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뿐이에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서 이렇게 퇴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우 씨가 장례식 준비도 하시고 부고도 돌리셨다던데. 아주머니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니 그것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제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하게 답했어요. 의사가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부고를 돌렸다니요. 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정우의 대답은 너무 시큰둥했어요. 마치 수진이 살아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죠.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보였던 차가운 태도, 자신이 깨어났을 때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오늘 들은 소문까지. 새벽 무렵 수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정우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살아 돌아온 거야? 왜 그때 안 죽은 거냐? 수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진심으로 말이에요. 보험금도 못 받고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우의 중얼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남편이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수진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약 먹을 거야?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 재활 운동도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병원에 가야 해? 정우는 수진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했어요. 마치 수진이 빨리 나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행동했죠. 수진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여보, 어디 다녀오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술 한잔 했어. 정우는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질기게 살아있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분명히 들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향해 던진 그 차가운 말을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온 자신을 반기지 않는 남편.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저주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은 남편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수진이 건강해질수록 더욱 신경질적으로 굴었죠. 병원에서 재활치료 더 받으라고 하던데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하자. 약값도 만만치 않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먹어. 정우는 수진의 치료비를 아끼려고 했어요. 마치 수진이 빨리 회복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진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정우가 회사에 간 사이 수진은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정우의 서랍을 열게 되었죠. 평소라면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지는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신청 날짜를 보니 수진이 아직 의식불명 상태일 때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였는데 사망 가능성 높음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서류 옆에는 정우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최대 한도 마이너스 3억 원. 수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세 번째 서류를 보고 수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망진단서였거든요.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사망진단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적혀 있었어요. 나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었구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망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돌아온 거였어요. 수지는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뭐 하고 있었어?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킨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옷장 정리하느라. 내 서랍은 건드리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정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죠. 요즘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정우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예전과 같아요. 수진의 대답에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기대했던 답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조심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정우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수진에게 또 다른 사고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새벽 무렵 정우가 또다시 잠꼬대를 했습니다. 왜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즐기게 살아있을 줄 몰랐는데. 보험금 못 받으면 빚 어떻게 갚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출근한 후 수지는 다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어젯밤 본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서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지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있었어요. 정우가 수진의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사망 시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한 기록들이었죠. 환자 상태 위중, 의식 회복 가능성 낮음,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절차 문의, 사망진단서 발급 후 즉시 신청 예정. 수지는 남편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수진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속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반드시 갚아주겠어. 수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신을 죽이려는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지는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죄를 밝혀내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계획을 말이에요. 예전에 순진한 내가 아니야. 이젠 나를 지켜야 해. 수진의 눈빛에는 이제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수진은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후 수지는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보험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혹시 정우가 증거를 없앨지도 모르니까 미리 백업을 해둔 거였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지는 남편의 휴대폰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정우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서 쉽지 않았어요. 대신 집 전화기에 연결된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보험회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제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담당 의사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 처음에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환자분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실망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실망한다고요? 네, 보통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시는데 남편분은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워낙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의사의 증언은 수진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언이었거든요. 수진은 다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 사고 소식을 어떻게 알려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때요? 정우 씨가 직접 와서 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요? 네, 분명히 그랬어요. 장례식 날짜까지 정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수진 씨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죠. 아주머니의 말에 수진은 확신했어요. 정우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장례 준비까지 했던 거였죠.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보고 관련해서 뭔가 신청한 게 있나요? 아, 있었죠. 남편분이 오셔서 엘리베이터에 부고 안내문 붙여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와서 떼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우가 얼마나 성급하게 수진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수진은 이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몰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살인 미수죄와 보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계획을 세웠다는 물적 증거,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류들과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날 저녁 수지는 정우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수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몸에 무리 가지 않을까?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괜히 나갔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정우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수진에게 또 다른 사고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수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정우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거였어요. 수진은 재빨리 정우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니 보험회사와 최근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환자 회복 중, 추가 사고 가능성 문의. 기존 보험에 추가 가입 가능한지 확인. 의료사고 시 보험 적용 범위 문의.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자신에게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의료사고를 가장해서 말이에요. 통화 기록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가 사설 탐정이나 이상한 사람들과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을 해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 사람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겠어. 수지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우와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약한 수진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거든요.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나가시네요. 응,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정우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수지는 이미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휴대폰에서 본 일정에는 회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죠. 정우가 나간 후 수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정우가 자신을 해치기 위한 다른 준비를 해뒀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가스레인지 주변, 전기 콘센트, 계단 근처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계단 끝부분에 기름 같은 미끄러운 액체가 발라져 있었거든요. 냄새를 맡아보니 무색무취였지만 분명히 일부러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역시 사고를 만들려고 했구나. 수지는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깨끗이 닦아냈어요. 정우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였죠. 오전 10시 수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회사에 가지 않고 근처에 숨어서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집을 나서자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 병원? 어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요. 왜 그러세요? 정우는 수진의 대답을 듣고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 병원에 가자.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남편이 함께 가는 게 당연하지. 정우는 강제로 수진과 함께 택시에 올랐어요. 수진은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택시 안에서 정우는 계속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이에요. 요즘 이상하더라. 전화도 자주 하고 나갔다 오는 일도 많고 몸이 좋아져서 활동량이 늘어난 거예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정우의 질문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한 후 수진은 정우와 헤어질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진료실 앞까지 따라와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여보,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검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여기서 기다릴게.
정우는 수진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진료실에 들어갔지만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온 수진에게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별 이상 없다고 해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전혀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서 외식하자.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서 말이야. 갑자기 왜요?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회복됐으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수지는 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외식비를 아까워했을 텐데 갑자기 좋은 식당에 가자고 하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정우는 평소와 달리 수진에게 친절하게 굴었어요. 차도 타주고 어깨도 주물러줬죠. 하지만 수진은 그런 정우가 더욱 무서웠어요. 여보, 저녁 식당 예약했어. 8시에 나가면 될 것 같아. 어느 식당이에요? 한강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야.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 한강 근처라는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우가 자신을 한강으로 데려가려는 건 아닌지 의심됐거든요. 오후 내내 정우는 수진을 감시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오려 했고 전화를 받을 때도 옆에서 들으려 했죠. 수진은 점점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정우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수진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외식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정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교통사고를 꾸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날 죽이려 했죠? 서랍에서 모든 서류를 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망진단서도 미리 준비해뒀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정우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듯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맞다. 넌 내 인생에서 짐덩이였어. 근데 내가 왜 살아서 나타난 거냐고. 드디어 정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떨리지만 용기 있게 맞섰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자였구나. 살인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야. 정우가 소리치며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우의 고백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던 거였죠. 정우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그 순간 수진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휴대폰으로 정우의 고백을 녹음하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죠. 그래,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알고 있고, 정우는 수진이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했어요. 녹음?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해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수진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보험금 신청서, 미리 준비한 사망진단서,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게 당신이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예요. 정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수진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단에 발라놓은 기름도 사진 찍어뒀어요. 저를 넘어뜨려서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죠?
어떻게 그걸?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이미 늦었어. 정우가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이제 와서 나를 직접 죽이려고? 어차피 들킬 바에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집에 침입한 도둑이 널 죽였다고 하면 돼. 정우의 말에 수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20년을 함께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유치한 수법이 통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무슨 준비?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오늘 오후의 말이에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우를 당황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경찰서에 갔어?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 들렀어요. 당신이 의심해서 따라왔지만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수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정우를 완전히 혼란시켰습니다. 그럼 이미 경찰이 오고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집에 돌아와서 확인 전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바로 출동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이 아니었어요. 택배요. 평범한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치자 정우가 당황했어요. 택배 기사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칼로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택배 기사는 놀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정우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수지는 그런 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저를 사랑했다면, 아니, 최소한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우는 체포되면서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몇 달 후 법정에서 정우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수진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들이 모두 받아들여진 거였죠. 피고인 정우는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수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죠. 법정을 나서는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수지는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말이에요.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수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 두 번째 삶은 내가 나답게 살라는 뜻이었구나. 수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진짜 자신만의 삶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